방송 기준으로 2023년 5월 10일인데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1과 3분의 2개월 정도 남았죠.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하반기 전망을 슬슬 봐야 될 때가 되었고, 특히 최근에 막 바닥이다 반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그런데 하반기쯤에는 반등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놓고서 하반기 때 반등을 안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그때 봤을 때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하반기 때 봤을 때 전에 이야기했던 거랑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만들고 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는 게 바닥에서 못 잡죠. 꼭지에서도 못 잡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바닥에서 잡아서 꼭지에서 파는 사람들 굉장히 드물죠. 바닥에 잡은 사람이 꼭지에 파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최근에 그 얼굴 없으신 그 유튜브 분도 다시 반등하기 전에 빨리 사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반등장이 시작되면 갑자기 또 쭉쭉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바닥장에서는요, 한 1년 정도 바닥에 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급등과 급락 없이. 그러면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느냐? 바닥 쭉 내려간 다음에 그때쯤에 이제 갭투기도 슬슬 들어오고 실수요들도 이제 여러 개 되니까 슬슬 들어오는데, 그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막 개발 호재 있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 또 그걸로 부추겨서 추격 매수들이 막 붙는다. 그러면은 거기가 심리를 자극하면서 여기저기 자극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뭐 서울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있었죠. 신도시 같은 경우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해먹고, 개발 호재 이야기하면서 GTX 이야기했고, GTX 이전에는요 뭐 가지고 많이 뛰어나면요, 서울 같은 경우 서울의 마지막 자족시설 들어오는 곳 하면서 뛰었던 데가 마곡지구예요. 거기가 한 2016년 2017년 어마어마했었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집값이 급등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심리가 완전히 돌아서면서 추격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바닥이고 이제 반등하는 것 같구나 하고 잡아도 늦진 않는데, 자꾸 지금 부추기는 이유, 올라가기 전에 잡아라 라고 부추기는 이유는 그 전에 워낙 어마어마한 장세,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장세까지 나타났었고, 그 심리가 아직 남아있죠. 투기 심리, 한탕주의, 포모 증후군,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젊은 세대들을 노려서 작업질을 치고 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의 주역은 4050이에요. 그들이 안 움직이고 2030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그거 다 떨어지면 10년 뒤에 오를 집값이요 없어져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집값 10년 뒤에 다시 더 오른다? 이번에 2030들 원래 고점에서 2019년쯤 물리고 일부 물리고 말았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 더 부추겨가지고 한 100만 가구 더 물렸어요. 10년 뒤에 다시 올라갈 여력이 되는 경우가 어딨냐. 그런데도 이제 하반기부터 반등이다, 집값 바닥이 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차를 두고 시장에 서서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봅시다. 내가 그래서 기자들을 싫어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올바른 보도를 하는 언론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자꾸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언론들도 있어요. 그런데 올리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뭐라고 그랬냐? 규제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그랬고, 규제 효과는 몇 개월 안 간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한 3개월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규제 완화가 이제 시장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면서 집값을 받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한쪽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늘 이야기를 해요. 완화하면 집값 올리는 정책이다. 그런데 집값을 떨어뜨린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완화책으로도 못 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저희가 뭐 진짜 막 폭락론자 뭐 이야기하면서 뭐만 해도 떨어진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규제하면 집값 잡히는 거고 완화하면 집값 올라가는 거다. 근데 규제 정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많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말을 안 바꿔요. 말을 바꾸는 쪽이 저쪽이지. 근데 확증 편향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하죠. 걔 눈엔 걔만 보이고 부처님 눈엔 부처님만 보인다고 그랬어요. 기존 주택시장에서는 자,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줄면서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감소하고, 요거 아까 아닌 거 확인했죠? 전국적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미분양이 줄고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는데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4월 제외하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증가하고, 거래량 증가는
반등장 신호일 수도 있지만 장기 하락장에서도 여러 개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은 증가한다 라고 그랬죠.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반등장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반등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맞긴 하죠. 다만 이게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 볼 수 있는 건데, 그러기에는 미분양 감소폭이 좀 적고 이런 식으로 부추겨서 조금 감소했으니까 이게 장기 추세로 가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매물 증가하고 있고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아직 반등장이라고 말하긴 멀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반등한다. 이게 말이 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물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올해 들어서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올해만 27% 늘었어요. 27%면요 100채 나오던 게 127채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아까 막 기사들 보셨죠? 매물 감소하고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 매물이 왜 늘어나고 있느냐, 빨리 팔아야 되는 급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급한 사람들이 많다, 돈이 지금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제대로 드러나는 지표가 뭐다? 연체율이다. 그래서 4대 시중은행 연체율 보면요 지금 2021년 말을 기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4대 시중은행 연체율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37조의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이 포함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카드사 연체율은 다 1% 돌파했다. 그리고 지방은행 대출 연체율 보면은 자, 전북, 광주, 대구, 경남, 부산 여기 보시면은 연체율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 다음에 카드사도 아까 1% 돌파했지만 저축은행, 대부업체, 온투업체 이런 데 다 늘어나고 있다.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전반적으로 삶이 고달프다는 소리입니다.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 가계부채를 감당 못할 만큼 받았어요. 아니, 난 감당할 수 있을 때 받았는데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를 줄 몰랐다.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를 줄 몰랐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경제의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투자를 해요. 운 좋게 초심자의 행운으로 몇 번 딸 수는 있겠지만 전재산 단안이기 딱 좋은 사람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렸고, 근데 코로나는 질병 사태죠. 세계 경제 위기, 글로벌 경제 위기 해가지고 뭐 생산이나 소비 쪽에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입었다. 갑자기 사우디가 뭐 폭격을 받아가지고 사우디에서 석유를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이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은 예전에 오일 쇼크처럼 터진다든가 뭐 이런 상황처럼 장기 침체가 딱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아니면은 좀 더 옛날로 가서 미국 경제 대공황 때도 그랬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질병이 터져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마비되면서 그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다. 이거는 당연히 원상복구 되는 거고, 오히려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다면 더 축소할 수도 있는 거. 이건 당연한 얘기였어요. 거기에다가 또 본인들이 무언가를 살 때 항상 신봉하는 이야기가 있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뭐 코인은 계속 오를 것이다. 뭐 주식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말들을 신봉하고 있었죠. 근데 화폐 가치 하락, 코로나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고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됐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건 당연한 얘기였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은 오르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 혹은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더 오를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경제 일부분밖에 못 보는 거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자산의 대출 비중이 높느냐 적느냐를 보고 따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위험자산이라고 말하는 주식, 왜 주식 B2가 많잖아요. 왜 주식이 위험자산이겠어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대출 어마어마하게 끼고 샀는데 실물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금이랑 똑같이 안전자산이래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누가 금값 올라갈 때 금값 올라가겠구나 싶어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빌려서 금 사요? 금값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거를 금리 올라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빌려서 샀어봐라. 그 사람은 나만나 손해봤나. 그러니까 연체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금리가 안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바보 같은 생각이고요. 금리가 천천히 오를 것이라는 생각도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코로나 때 기준금리 1.25에서 0.5까지 순식간에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1.75에서 1.25까지 낮췄죠. 그럼 그 전에 추세를 봐야죠. 그 전에 미국에서는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부채가 너무 크니까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큰데 부채가 너무 크니까 계속 지금 인플레이션 못 잡더라도
금리를 못 올리게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엔 이거는 경제에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다 잘못된 건 디레버리징 시기에 디레버리징을 안 했단 소리예요. 정치적 여파가 무서워서. 그리고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잔액도 매달 1조 원 이상으로 감소폭이 확대가 됐고, 주택담보대출 역시 동반 감소하면서 계속 빠지고 있다. 즉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또 막 반등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팔아가지고 빚 갚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소리예요. 영끌족들도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다는 소리고, 빚 내서 샀던 사람들이 팔면서 갚고 있다. 그런데 그 매물들을 왜 자꾸 지금 받아주려고 하냐. 기다리면 터질 건데 연체율 늘어나고 있고. 답이 나오죠. 하반기 때 다 나올 거예요. 상반기 때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부추기기라도 했죠. 이 부추기는 거 다시 부추길 수 있을까요? 특례빨은 이미 한번 썼기 때문에 두 번 작동하진 않습니다. 왜? 특례빨에서 가장 혜택 본 사람들은 기존 주택을 가지고 연끌을 했었는데 대환대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금리 떨어진다 하고 있는데도 떨어져도 이만큼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죠. 금융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코픽스와 코픽스 신규 잔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은행이 자금 여력이 부족해지면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코픽스 금리 상승하고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이거 저번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대출 금리도 더 오를 거다. 또 하반기에는 역전세가 더 심화된다고 하죠. 왜? 2021년 하반기부터 전세값이 크게 올랐다. 이런 식으로 막 부추겨서. 그리고 2022년 떨어지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또 전세가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전세값이 절정이었던 시기에 갭투기 한 사람들, 올 하반기부터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가능합니다. 미반환 우려하면 안 되죠. 빚을 내서라도 갚아야죠. 새우잡이 배를 타서라도 갚아야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요때 했던 사람이 요 정도 역전세라면은 이제 하반기 되면은 요때 계약한 사람들이 더 떨어진 요때 재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갭보다 더 큰 갭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버텨요? 대출이 나와요? 하반기에는 무조건 터진다. 입주 물량, 자, 하반기에 입주 물량 쏟아진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지금 강남에 전세가 뚝 떨어졌다고 했는데 하반기부터 또 1만 가구 규모의 입주 물량이 대거 쏟아지려고 합니다. 즉 전세 가격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는 소리죠. 특히 핵심지인 강남이 그렇게 된다. 다른 데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강남 집값이 뜨고 있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고, 그 환상에 또 속고, 언론에서 이렇게 부추기면 강남 사람들은 잘 알아요. 돈 벌어본 사람들이라서. 특히 부동산 부자들이 많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언론에서 저렇게 띄워주면 다 같이 우리 호가 올리자. 그러면 아, 올라가네?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강남 올라가네 하면서. 그러면은 하급지부터 사면 또 다주택자들 모아가지고 똘똘한 한 채 사야지. 진짜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주 쏟아진대요. 공급이 많으면 집값 떨어진다. 당신들의 논리 아니었나요?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오늘 또 기사 많이 떴지만요. 자, 10번째 금리 인상에서 추가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하지만 사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를 했죠. 언론에서는 저거 가지고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유럽 쪽에서는 금리 인상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저기 월요일에도 마지막 금리 인상 시사했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더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사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은행위기, 정부 디폴트, 기후 이변 등이 변수다. 근데 정부 디폴트 이야기 나오면서 문제는 단기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국채금리 급등하고 있다는 거는 기준금리 안 올리더라도 시중금리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죠. 인플레 잡는 방법은 금리 인상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부터 계속 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금리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연준 3인자 연방은행 총재죠. 추가 금리 인상 배제 안 하고 있다. 금리 인상 끝났다고 안 했다. 6, 7월 추가 금리 인상이 전망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 낙관론에 쏟아지는 경고들. 왜? 인플레이션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과 그 다음에 주식시장 이런 데서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금리 인상 끝났다. 이제 파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 이야기를 했다. 파월은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 단 한 번도 안 했고요. 앞으로 추세를 보면서 더 올릴 수도 있다.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올해 내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금리 인상 끝났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파월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럴 것이다. 그럴 거면 파월이 얘기했다는 걸 빼고 우리의 예상이다. 이렇게 써야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계속 마시고 있는 형국이라서 계속 그런 식으로 부추기니까 나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준 인사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금리 인상 종료됐다고 얘기 안 했다. 6, 7월을 올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PF위기 터질 수 있죠. 이거 12월로 미루긴 했지만요. 지금 PF위기가 터지는 이유는 주택 미분양 우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택 미분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게 미분양이 안 됐다고 해서 기존 게 소진됐냐? 거의 안 되죠. 막 부추기고 할인 분양하고 그래서 뭐 일부 소진됐고 그러면서 신규 분양은 될 곳들만 나오고 정부에서 규제 다 완화해주고 그러니까 일부 뭐 조금 줄어든 느낌이 들긴 하는데 늘어난 거에 비하면 잽도 안 되고요. 저렇게 많이 미분양이 늘어났고 앞으로 준공은 미분양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PF 안 터지겠어요? 정부 매입 프로그램 뭐 12월까지 연장한다고 해도 거기에 9월엔 자영업자 대출 만기 위기 있죠. 자, 37조 원의 잠재 부실 대출을 떠안고 있고 이게 만약에 종료되면 재연장 결정이 없으면 종료되죠? 그러면 연체율이 튀어오르는 등 대규모 대출 부실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 즉 대규모 대출 부실이 있는데 감추고 있다는 소리죠. 감추고 있고 그런데 자영업자 부채가 그래서 감춰주니까 얘가 잘 치유가 되고 있었느냐? 안 되고 있죠. 자영업자 다중채무가 지금 720조가 넘고요. 자영업자 채무가 1000조가 넘는다고 하고 있죠. 저렇게 감춰주는데도 계속 쌓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하반기 때 무슨 반등은 반등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두 번째, 전세 가격 계속 떨어질 것이고 하반기 때는 더 위험하다. 오히려 하반기 때는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더라도 역전세라는 심해질 건데 전세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 세 번째로, 지금 미분양 잘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부동산 PF 위기는 계속 커져가고 있고요. 서울 일부 지역 잘 된다고 해서 건설사들이 안 망하냐? 지방 건설사들은 어떡할 거예요? 거기서 터지면 이금융권은 어떡할 건데? 네 번째, 대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데 연체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줄어드는 속도는 너무 적다. 안 줄어들게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그런데 안고 가봤자 어차피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하반기 때 부실이 나올 거다. 자영업자 또 연장을 하더라도 부동산 PF 또 연장을 하더라도요. 이번 하반기 때는 부실이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증권사 부동산 PF 지금 연체가 10%죠. 10명 중 1명이 연체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안 터진다고요? 하반기 때는 올라갈 거라고요? 그 부동산 PF 안 터지게 하려고 건설사 살리려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밖에 더 되냐? 이런 것들 보시면요. 하반기 때 뭐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분석이랑 그걸 믿고서 하는 건요. 진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사람이다. 금리가 떨어지면 뭐예요? 사람들의 여력이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답이 나온다.